연간 임플란트 1000개 이상 심는 치과의사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충격적인 진실. 임플란트 실패율이 가장 높은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 계절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가장 위험한데요. 안녕하세요. 통치 전문의 임플맨 김정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임상에서 경험한 수많은 케이스를 바탕으로 임플란트를 피해야 하는 5가지 유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제2의 치아라고 불릴 정도로 삶의 질을 높이는 대단한 기술이지만 단순히 좋은 시술을 받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결과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특정한 이유들로 인해 임플란트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사례들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임플란트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원인 5가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계획 중인 분들이시라면 꼭 알아야 할 꿀팁까지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입니다. 강화 혈색소가 이 수치만 넘어가도 임플란트 실패율이 80%까지 치솟습니다. 단순히 혈당이 높으면 위험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닌데요. 지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강화 혈색소 수치가 7.0을 넘어간다면 임플란트를 아무리 정교하게 잘 심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높을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뼈와 완전히 결합되는 데 방해가 돼서 조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임플란트를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준비 과정이에요. 혈당이 높다면 우선 당뇨약 복용과 식단 관리를 통해 수치를 정상 범위로 돌려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시술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 시술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발치 후에 상처 치유 과정을 면밀히 관찰한 뒤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잇몸뼈 부위를 선택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3D CT로 뼈의 상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대적으로 혈액순환이 좋은 황금 포인트를 찾아서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게다가 특수 코팅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뼈에 임플란트가 좀 더 잘 붙습니다. 예를 들어 오스템의 소이나 스트라우만의 SL 액티브 같은 제품은 마치 고성능 접착제처럼 4에서 6주 만에도 뼈와 단단히 결합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70대 환자분으로 처음 내원하셨을 때 강화 혈색소가 8.5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과에서는 틀니를 권유받으셨는데 상태를 보니 치아를 상실한 지 오래돼서 잇몸뼈가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뼈가 유독 약하신 분들은 틀니를 했을 때 씹는 게 상대적으로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 저는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3D CT 분석을 해서 상대적으로 튼튼한 뼈 부위를 잡고 거기에 특수표면 처리된 SOI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빠르게 뼈에 붙도록 해드렸고요. 또 구강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뼈가 튼튼한 부위 위주로 작은 구멍을 내서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술 시간은 개당 5분으로 최소화했고요. 환자분의 불편감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달 만에 ISQ 수치가 89까지 올라가면서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단국병이 있어서 체계적인 준비와 정확한 진단이 뒷받침된다면 임플란트 성공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 많은 전문가의 손길입니다. 당뇨 환자의 임플란트는 마치 변수가 많은 어려운 퍼즐과 같아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사가 그 퍼즐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잠자는 동안 이런 소리가 난다면 당신은 위험합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정말 단단한 치아를 얻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임플란트라도 이갈이라는 숨은 적을 만나면 오래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갈이는 대부분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멈추기가 어려운데요. 아무리 튼튼한 임플란트라도 이갈이의 과도한 힘이 반복되면 임플란트의 크라운이 깨지거나 기둥과 나사에 미세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이러한 반복적인 충격이 임플란트를 고정하고 있는 잇몸뼈에도 영향을 미쳐서 염증을 유발하거나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임플란트가 자연치보다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이갈이가 지속된다면 임플란트와 맞닿은 자연치아마저 깨지거나 마모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갈이 장치, 전문 용어로는 스플린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갈이 장치는 어금니끼리 직접 닿지 않도록 설계되어
임플란트에 가해지는 마찰과 충격을 줄여줍니다. 덕분에 치아 마모와 손상은 물론 귀에 거슬리는 이간 소리까지 사라지죠. 두 번째는 처음 임플란트를 심을 때부터 튼튼하게 설계해야 하는데요. 쉽게는 더 두꺼운 직경의 임플란트 나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한 영역으로 가면 치아를 만나는 접점들을 한층 정교하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송곳니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는 무슨 악어처럼 단순히 이렇게 위아래로만 씹진 않거든요. 마치 맷돌을 돌리듯이 이렇게 좌우로도 저희 치아가 움직이는데요. 이때 송곳니는 마치 교통경찰처럼 다른 치아의 움직임을 적절히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치과 용어로는 견치유도라고 하는데 이를 잘 조절하면 어금니에 가는 과도한 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교통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치아들이 서로 잘못된 방향으로 부딪히는 교합 감섭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환자분이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작은 교합 간섭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임플란트와 주변 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해서 세심하게 체크하고 또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합을 정교하게 디자인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원장님께 시술 받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삼으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종종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이 임플란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골밀도가 낮아지면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고 골다공증 치료 약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임플란트 수술 전에 반드시 이것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인데요. 이 약물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지만 드물게는 턱뼈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턱뼈 괴사란 뼈가 죽는 현상으로 광범위한 골수질과 고름이 생겨서 식사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발생 확률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지만 한번 생기면 치료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고려하는 골다공증 환자라면 반드시 복용 중인 약물과 뼈 상태에 대해 치과 의사와 면밀하게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잇몸뼈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골다공증 환자의 잇몸뼈는 약해져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3D CT 촬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건축가가 집안을 조사하듯이 뼈의 강도를 자세히 분석할 수 있는 장비죠.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3가지 특별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뼈 건축입니다. 약해진 부위에 새로운 뼈를 이식해서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능형 수술로 벤사버나 헤넨버 같은 특수 임플란트 기교를 사용해서 뼈를 깎는 대신 밀어 눌러 간단하게 뼈를 다져줍니다. 마지막 단계는 맞춤형 임플란트인데요. 일반 임플란트 대신 약한 뼈에서도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스템의 TS4 임플란트는 끝이 점점 좁아지는 나사산 형태로 약한 뼈에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70대 여성분으로 오랫동안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셨는데요. 3D CT를 분석해보니 확실히 골밀도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또 70대로 연세도 있으셔서 골 이식 과정이 좀 힘드실 수 있어서 이 과정을 생략하는 대신 헤넨버를 이용해서 골 밀도를 높이면서 약한 뼈에서도 잘 고정될 수 있는 TS4 임플란트를 승립하였는데요. 예상대로 임플란트 나사가 잇몸뼈에 안정적으로 잘 붙었고요. 다른 치과에서는 골다공증으로 틀니 치료를 권유받으셨지만 저희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 편안한 식사가 가능하게 되셨습니다. 치과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 잇몸이 이렇게 보인다면 임플란트를 하지 마세요. 혹시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걸 발견한 적 있으신가요? 그냥 치약을 바꿔볼까? 이렇게 대수롭게 넘기셨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 증상이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치주염의 대표적인 신호인데요. 만약 치주염이 심한 상태에서 이 임플란트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잘 심더라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문제에 증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치주염을 유발하는 균이 임플란트 주변 조직으로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아무리 잘 심어진 임플란트라도 염증으로 인해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심한 치주 질환이 있어도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잇몸 건강을 되찾는 건데요. 우선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통해 염증을 제거하고 구강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마치 밭을 멜 때 잡초를 제거하고 토양을 개량하듯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잇몸이 건강을 되찾으면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치주염 환자의 경우에는 PDRA라는 성분이 포함된 잇몸 재생 주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흔히 연어 DNA 주사, 리쥬란 주사로 알려진 치료법인데요. 꼭 피부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잇몸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잇몸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면 치주염 환자분들도 건강하게 임플란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담배 한 대,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는데요. 흡연이 몸에 해롭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혹시 임플란트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오랜 기간 하루 반갑 이상 담배를 피워온 분들이라면 꼭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임플란트 성공률이 2배 높아집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흡연자의 잇몸뼈를 수술할 때 직접 만져보면 뼈가 정말 푸석하고 골질은 마치 스폰지처럼 성긴 느낌을 줍니다.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를 사용하더라도 뼈가 너무 약하면 임플란트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한 경우 임플란트가 뼈에 안착하지 못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술 후 담배를 피우는 행동 자체가 회복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는 입안에 생기는 음압이 문제인데요. 이 음압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은 부위의 상처가 이렇게 벌어지고 혈병이 제대로 생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실패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흡연자는 임플란트를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금연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게 어렵다면 수술 전후로는 최소 2주 정도 금연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회복되면서 상처 치유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이조차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제안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플란트를 심고 그 위에 치유지대주인 뚜껑을 덮습니다. 하지만 흡연자의 경우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뚜껑을 덮지 않고 잇몸 살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출혈을 최소화하고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로 세균이 들어갈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분은 40대 남자분인데요. 전반적인 치주염과 충치로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의 치아가 빠지고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분이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피우는 분이라 갑자기 담배를 끊기를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치아가 상실돼서 제대로 된 식사도 어려운데 담배마저 끊기가 쉽지 않으셨던 거죠. 최대한 흡연은 자제 요청드렸지만 수술 과정 중에 담배 한 대씩 피우셨다고 몇 번씩 고백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환자분 특성을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치유 지대주를 달지 않고 임플란트 나사만 식립한 다음에 잇몸 살로 그 위를 덮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했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단계별로 안전하고 실패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임플란트가 잇몸에 안정적으로 잘 붙었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어서 환자분도 만족하셨던 치료였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주요 사례와 이를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임플란트는 각자에게 꼭 맞는 맞춤 해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이 임플란트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전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치 전문의 김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